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금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세금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좀 넓게 그리고 길게 보면 세금 정책은 특정 사회의 역동성과 가능성 그리고 발전성 등을 모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 어떤 사회라도 생산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침체를 겪으면서 결국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세금 정책인가를 판단할 때면 항상 30대 읽었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로마 역사 전편에는 흥망성쇠와 세금 정책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로마 역사에서 세금입니다. 로마 역사를 재구성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속에는 역사 속에서 번영을 누릴 때와 어떤 국가가 쇠락할 때 하나의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데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나갈 때 한 가지 사례, 또 쇠락할 때 한 가지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복지 예산의 증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로마 재정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일종의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사람들은 민중파의 수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된 다음 체제 개혁을 단행할 때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 기반인 가난한 민중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미 소맥법이라고 해서 빈민층에게 무상으로 밀을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최저 생계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복지 제도와 같습니다. 카이사르 이전의 정치인들 역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상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른바 오늘날 용어로 사용하면 포퓰리즘입니다. 공짜를 주고 표를 사는 겁니다. 인기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사에서 소카토라는 정치인은 빈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배급 인구의 상환선을 철폐하고 무제한으로 값싼 밀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호민관이었던 클로디우스는 빈민층에 공짜로 밀을 배급해서 가난한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계략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고 국가의 돈을 이용해서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카이사르가 꺼리낌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만 챙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밀을 받는 인구수가 그가 집권했을 때 무려 32만 명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밀을 공짜로 주는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절대 수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그런 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기대를 뿌리치고 32만 명이었던 무상밀 배급 대상자를 무려 15만 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결단이었습니다. 공짜 밀을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 수의 상한선을 그런 15만 명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이상 증가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그의 이후에라도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담당하는 안찰관을 2명씩이나 배치하고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들의 신원을 철두철미하게 심사하여 제도의 악용을 막았습니다. 로마가 잘 나갈 때는 항상 세금 부담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이 골고루 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몰락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사람들이 생산적 활동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 세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로마 몰락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로마 몰락과 세금입니다. 서기 284년부터 305년 사이에 재임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쇠퇴기에 등장한 황제입니다. 그가 제위에 오른 284년 무렵은 로마의 국가적 과제는 외침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일과 제국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보시면 활력이란 그런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곳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비록 나쁜 결과를 낳은 사례라 해도 그것이 시작되었을 당시까지 거슬러 가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이사르 시저가 남긴 명언입니다. 이 명언대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제국의 회생을 위해서, 제국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철두철미하게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개혁을 시도할 당시에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의 개혁 방향은 치명적인 실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 제국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인 286년 4월 1일 날 자신의 제국을, 로마 제국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버리게 됩니다. 제국의 동방을 맡아서 끌고 가고 또 한 명이 제국의 서방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막시미아누스라는 인물을 황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의 개혁은 제국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로마 멸망의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가 재임하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그는 오늘날 의미로 보면 정대통령, 부대통령, 정부 대통령 제도에 해당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사두정치다 그렇게 부릅니다. 4명의 황제와 부황제가 4개로 나누어서 영토를 4개로 나눈 다음에 통치하는 체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우두머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신하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지적한 것처럼 사료를 추정해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4명의 정부 황제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30만 명 정도의 규모였던 군사의 수가, 왕궁을 호위하는 군사의 수가 60만으로 늘어난 겁니다. 30만 명은 제국의 국경선에 기존에 배치된 멤버였고, 나머지 30명은 정부 황제가 8만 명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48에 30이니까 8만 명 가까이 거리에 두고 그리는 이른바 황제 직속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적인 부담은, 또 공적인 조직은 일단 한번 만들게 되면 사라지기가 힘듭니다. 한번 늘어나 버린 군사와 행정 인원을 줄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거 30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던 로마군의 병사 수가 10년 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재임하고 있는 10년 동안에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군사비가 2배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높이게 됩니다. 4명의 늘어난 황제, 갑절로 늘어난 병력, 비대화된 관료기구, 이 모든 것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는 세금 대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철학이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시오노 나나미는 세금 대국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뒤에 역대 황제들이 300년 동안 계승한 원수정 시대의 세금 정책과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 구조 개혁을 단행한 이후 4세기 이후의 세금 철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세제라는 것은 납세자가 우선이다. 국가는 세입이 허용하는 범위의 것에만 손을 댄다.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금 철학과 정책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세제라는 것은 국가가 우선이다. 국가에 필요한 경비가 세금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그야말로
180도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초기 시절에는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했고 로마 후기로 올수록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거둬들인 겁니다. 우리 세금 정책이 후자의 것으로 상당히 많이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2020년도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이위 신청이 37,410건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14.73%의 세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100배 급증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은 지출에 맞춰서 거둬들이는 식이죠. 로마 관점에서 보면 디오클레티아누스식 세금 정책이다, 세금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유가 좀 없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넓은 시각, 먼 시각에서 보면 더 이상 한국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그런 세금 정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 부담을 위해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개인을 대신해서 훨씬 더 지출에 따르는 경제 파급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낮은 개인 대신에 정부가 처분하는 자원을 늘려가는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국가로서는 항상 세금 부담을 낮추고 역동성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더 많은 세원이 커지도록 넓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세금 정책과 철학이 궁극적으로 나라를 살릴 길입니다만은, 그러나 한정된 세금을 때릴 수 있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냥 정부의 예산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은 부존 자원을 가진 국가라거나 관광 자원을 가진 국가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국처럼 하루하루 물건을 팔아서 사는 나라는 오랫동안 지탱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로마가 잘 나갈 때, 로마가 내려갈 때 세금 정책에서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였습니다.